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정자 지음, 기파랑에서 출판한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소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라는 행위는 단순히 나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계층이나 부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현 시대의 영웅을 만들고 문화를 창출해내기까지 합니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욕망하면서도 비난하는 사치의 이중성 때문에 적절한 소비와 사치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왜 소비하시나요? 소비에 담겨있는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필요하지도 않은데 또 산다고? 그게 바로 사치. 사치를 극도로 매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치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다. 사치품은 우리에게 행복감과 쾌감을 준다. 왜 그럴까? 우선 사치란 낭비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 이상의 여분이다. 오늘 먹을 식량이 있으면 안심이지만 내일과 그 다음 날에 먹을 식량이 있다면 우리는 느긋한 행복감을 느낀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과거 시절에 사람들은 곳간에 쌓인 양식을 보며 느긋함과 안락감을 느꼈다. 내일 그리고 다음 날 먹을 것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여분의 것이다. 무인도에서 생활하면서도 고독한 행복을 누렸던 로빈슨 크루소. 이 같은 행복은 항아리와 상자에 가득 차 있는 식량 덕분이었다. 그런데 여분의 것은 사치다. 사치란 결국 미래에 대비한 비축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도 사치를 했다. 로빈슨 크루소가 벅찬 희열을 느낀 것은 어느 순간이었을까? 아마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량 더미를 느긋이 바라볼 때였을 것이다. 비축된 식량은 절약된 수고와 한가로운 시간을 의미한다. 비스킷 한 상자로 한 달간은 게으름을 부릴 수 있으며 지방으로 싼 고기를 넣은 서너 개의 항아리, 씨앗과 호두로 가득 찬 몇 개의 광주리들은 몇 달간의 평온함을 보장해준다. 고요한 겨울 한철이 그것들의 향기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로빈슨은 자기 오두막의 크고 작은 괴짝과 항아리들의 향기 속에서 미래의 흔적을 맡았을 것이다. 보석과도 같은 그의 저작물이 발산하는 향기는 다름 아닌 시간의 지속이었다. 로빈슨 크루소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인도에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생활을 기록하고 고독의 행복감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항아리와 상자에 가득 차 있는 식량 덕분이었다. 그런 비축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토록 흐뭇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결국 우리가 사치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란 미래에 대비한 비축이 주는 안도감과 쾌감이다. 근본적으로 사치란 이미 있는 것을 또 구입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괜히 사는 것이다.
옷은 몇 년간 입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옷장에 많이 있는데 왜 또 새 유행이라고 한 벌 더 사는가? 그것이 바로 사치다.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영양을 섭취하면 됐지. 후식으로 케이크는 왜 먹는가? 그것도 사치다. 모든 사치는 미래에 대비한 비축 덕분에 가능하다. 그러나 사치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면 우리는 당장 먹을 것 이외에 단 한 톨의 쌀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다다르게 된다. 그것은 배고프면 허겁지겁 달려나가 먹을 것을 잡아오고 내일이면 또다시 나가 먹을 것을 잡아오는 동물의 삶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삶이 아니다. 한 섬이 통째로 자기 것이기에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로빈슨 크루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삶이란 그리고 문명이란 결국 여분의 비축을 의미한다. 그 여분의 비축이 바로 사치의 기원이다. 사치품이면서 동시에 재난에 대비한 재화로 한국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이 그 가장 좋은 예일 것이다. 현대의 영웅. 소비에 대해 증여, 풍성함, 환대, 베풀기 등의 목가적인 수식어를 붙이던 시대와 소비를 가혹하게 비판하는 시대가 서로 교대된다. 소비의 정의는 재화의 효용의 소멸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다. 치약은 하나의 재화다. 우리는 이를 닦기 위해 치약을 사용한다. 그것이 치약의 효용이다. 그런데 매일 치약을 짜내 쓰다 보면 치약이 다 없어져 더 이상 그것으로 이를 닦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치약의 효용이 소멸되었다. 이때 우리는 치약을 다 소비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소비의 극단적 형태는 재화의 낭비 혹은 파괴다. 우리는 그것을 인디언 사회의 축제인 포틀라치에서 볼 수 있었다. 포틀라치가 인류의 원형적 소비 행태라는 모스의 이론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우리 시대는 엄청나게 재화를 낭비하고 있다. 소반 위에 찬이 3가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무명옷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입으며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찬양하던 조선시대의 검약 정신은 이제 박물관에나 들어갈 구시대의 덕목일 뿐이다. 오늘날에는 도처의 모든 것이 낭비다.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반쯤 남긴 음식이 그냥 쓰레기로 나가고 시장과 백화점에 쌓인 무수한 옷들은 우리가 더 이상 옷이 해져 새 옷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 준다. 코로나 사태로 배달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그 편의성만 찬양할 뿐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선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 재화의 낭비가 낭비하는 사람에게 특권과 위세를 가져다 준다는 모스의 이론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영웅의 기준은 낭비의 스케일이다. 해외 연예계나 스포츠의 영웅들 그리고 거부들의 엄청난 지출의 사례를 우리는 온갖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포틀라치의 현대적 버전은 세계적 부자들의 미친 듯한 낭비다. 영웅의 이미지는 시대마다 다른데 고대의 영웅이 오디세우스나 아이아스처럼 전쟁에서 싸우는 전사였다면 현대 영웅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과시적 소비의 주인공들이다. 빌 게이츠와 타이거 우즈의 엄청나게 큰 저택이 그렇고 한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의 호화 결혼식이 그러하다. 그야말로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다. 빌 게이츠건 타이거 우즈건 트럼프건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부와 두세 명의 자녀가 사는 집이 1800평씩이나 될 이유가 무엇이며 한 번 입고 벗어버릴 신부 드레스가 수억 원이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아무런 부담 없이 감탄하며 읽는다. 가까운 이웃에 별로 많지 않은 부에 대해선 가혹하게 비판하고 시기하지만 우리와 거리가 먼 곳의 엄청난 낭비의 이야기는 재밌게 읽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화 속처럼 완전히 현실감이 없는 환상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동화 속 영웅들의 공통점은 낭비다. 우리의 흥미를 돋우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지나친 사치이고 엄청난 지출의 잠재 능력이다. 현대의 포틀라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원시 부족의 추장처럼 혹은 왕조 시대의 귀족들처럼 그들은 사치에 쓸데없이 과도한 지출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확하게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독자들에 의해 잘 소비되는 현상이야말로 낭비에 대한 현대인들의 감탄과 존경심을 증명해준다. 포틀라치의 관습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낭비한 사람이 가장 힘있는 추장이듯이 현대 영웅은 사치에 가장 많은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성자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영웅이었고 근대 이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 거대 기업의 창업자, 개척자, 탐험가 등이 영웅이었다면 오늘날의 영웅은 역설적으로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낭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웅이 된다. 소비는 현대사회의 의무. 소비자는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 힘이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는 생산력, 노동력과 완전히 등가의 것이다. 19세기가 농촌 인구를 산업 노동에 적합하게 만든 시대였다면 20세기는 조직적인 소비를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 세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19세기의 생산 영역에서 일어난 생산력의 합리화 과정이 20세기에는 소비 영역에서 일어났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관료주의적 사회다. 보드리아르도 현대인들의 소비는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고 강요되고 교육되고 자극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주체적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광고와 선전 등에 의존해 상품을 소비한다는 게일 브레이스의 이론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게일 브레이스가 기업을 비판하는 데 비해 르페브르나 보드리아르는 기업 너머에 더 큰 어떤 것을 지목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람들의 소비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주체를 그들은 관료주의적 사회라고 생각한다. 산업사회 초기에 노동이 사회적인 것으로 되었듯이 현대에 와서는 소비가 사회적인 것으로 되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대중을 노동력으로 사회화한 산업체계는 더 나아가 그들을 소비력으로 사회화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대중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다. 이제 사람들은 사회에 통합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소비를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쇼핑을 비판하는 건 쇼핑이 곧 우리의 쾌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쾌락에는 절제가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은 쇼핑이라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가 시민의 의무이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면 이제 소비는 더 이상 쾌락이 아니라 힘든 강제의 의무가 아닐까. 포틀라치의 관습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엄격한 의무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듯 쇼핑도 우리의 욕구 대상이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며 오로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눈물겨운 의무의 수행일 뿐이다. 게일 브레이스는 1952년에 져서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산업체제에 봉사하는 것은 그 체제에 자신의 저금을 바치고 자신의 자본을 제공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기본적인 개념은 광고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해 불필요한 상품을 소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연 광고를 통해 소비가 곧 행복이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소비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친절하고도 간곡하게 상기시켜준다. 소비사회는 소비를 학습시키는 사회다. 진정한 의미건 반어법적인 의미건 이제 소비는 거의 종교, 정치, 도덕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의 산업체제는 노동자로서의 인간, 절약가로서의 인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소비자로서의 인간이다. 근대 이후 새롭게 발견되어 탄생한 개인에게 대체 불가능한 개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은 각각의 개인이 모두 소중하고 그 자체로 타인과 구별되는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인은 오로지 소비자로서의 개인일 뿐이다. 소비를 강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잠재력,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에 매진한다. 요리, 문화, 과학, 종교 등에 대한 현대인의 과도한 호기심도 소비의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스트 두 이시라는 나이키 광고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강박적 불안감을 잘 이용한 카피였다. 소비 인간은 그것이 물건이건 스포츠건 문화 행사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무엇인가를 자기만 놓치고 있지 않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소비의 대상이 정말로 자기에게 재미가 있는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소비 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도 아니고 특정의 취미나 성향도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따라서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강박증은 한층 심해졌다. 따돌림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소위 포모 증후군이다. 이렇게 소비는 사회적 노동이 되었다. 19세기의 마르크시즘이 생산수단의 소유를 문제 삼았다면 21세기에 진입한 우리는 소비수단의 소유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비는 현대 사회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욕망의 삼각형. 명품 쇼윈도에 걸린 옷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지불 능력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소 무리를 해 구입한 소비자는 순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 옷을 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혹은 그녀가 욕망하는 것은 그 특정의 물건이 아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도 일찍이 사물에 대한 욕구에는 특정의 대상이 없다면서 대상 없는 갈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그 대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욕망할 때 나는 그것을 주체적으로 욕망하고 그 욕망의 대상을 직접 욕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주체와 대상 간의 직선적, 이자적 관계가 아니라 매개를 통한 삼각형의 형태를 띈다. 르네 쥐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 그것이다. 한번 도표로 그려보자. 주체인 나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해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상은 저 멀리 위에 위치해 있다. 만약 나의 욕망이 주체적이라면, 다시 말해 나의 욕망이 진짜 나의 욕망이라면 나와 대상 사이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래서 위로 일직선이 그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 중간쯤에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점 하나가 나타난다. 내 욕망은 직접 대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의 점을 한 번 빙 돌아 우회하여 대상으로 향한다. 그것을 선으로 이어보면 왼쪽 위아래로 길쭉하게 그어진 변이 오른쪽의 꼭지점과 이어진 삼각형의 형태가 나타난다. 아래 점이 주체인 나, 저 위의 꼭지점이 내 욕망의 대상, 그리고 오른쪽의 꼭지점이 나의 욕망을 중개하는 매개자다. 왜 욕망의 기하학은 직선이 아니라 삼각형인가? 나는 어떤 대상을 내가 정말 원해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한다. 즉,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타인의 욕망이다. 탤런트가 드라마에서 입고 나오는 옷, 걸치고 나오는 목걸이, 머리에 꽂은 헤어핀이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여배우들이 입고 쓰고 걸치기 전에는 시선을 끌지 못하던 물건들이 여배우라는 매개를 통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 된다. 유명 탤런트가 입는 옷만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도 스스로 좋다고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 책이나 저자가 신문에 소개되면 그제야 그 책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언론이라는 매개를 통해야만 자기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욕망의 삼각형이다. 정치적 태도도 마찬가지다. 유명 가수가 지지하는 후보를 나도 지지하고 주위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나도 투표한다. 나는 직접 그 정치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유명 가수나 친한 친구가 좋아해야만 그를 지지하는 것이다. 욕망의 삼각형이다. 욕망은 언제나 전염성을 갖고 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련한 광고는 언제나 상품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들이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 소비는 실제 물건이 아니라 기호를 소비하는 것. 타인의 매개를 통한 욕망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욕망일 뿐, 우리 자신의 주체적 욕망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비는 향유가 아니다. 즉, 내가 좋아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쇼핑이 즐거움이 아니라 남들이 사는 물건을 나도 사려고 길을 쓰고 찾아다니는 피곤한 노동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와 향유는 완전히 반대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특정의 물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욕망할 뿐이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특정의 물건은 내 욕망의 은유적, 우회적 표현일 뿐, 진짜 대상, 진짜 목표는 아니다. 그럼 나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나보다 좀 더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이다. 한마디로 신분 상승의 욕구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그리고 즐기기 위해 물건을 소비하는 것 같다.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식을 먹고 미적 쾌감을 즐기기 위해 사치품을 산다. 그러므로 소비는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자연은 없다. 누군가 포도주에 대해 빈티지니 테루아르니 하는 말을 하면서 포도주 맛을 제대로 음미할 줄 안다면, 또 누군가가 값비싼 명품의 옷을 입었거나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다면 그들은 상당히 높은 사회 계층이거나 아니면 신분 상승의 의지를 가진 중간 계급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포도주 병의 라벨을 정확히 읽는다거나 수천만 원, 어떤 때는 억대가 넘는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에 대한 지식이나 값비싼 시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시계 착용자 또는 지식 소유자의 사회 계층을 보여주는 기호다. 그 기호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포도주의 쓴맛을 미각에 길들이기 위해 또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상당 기간의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어떤 대상을 즐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욕구에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할 수 없다. 즐거움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고 자율적인 것이며 목적성이 있다. 그러나 소비는 이러한 즐거움을 부정한다. 전적인 부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전적인 향유는 아니다. 소비의 목적은 딴 곳에 있다. 특정 사물 저 너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 그것은 상류층이라는 이미지다. 그것은 자신을 남들과 구별 지으려는, 다시 말해 차별화시키려는 욕구다. 결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욕망이다. 우리가 값비싼 액세서리나 고급 옷을 사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남들보다 위쪽으로 나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다. 보드리아르 식으로 말하면 가치가 있는 사회적 코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때 내가 소비한 액세서리나 옷은 그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나의 다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매개적 수단, 즉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 소비의 체계는 결국 욕구와 향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호 및 차이의 코드에 근거하고 있다. 고가의 사치품은 나는 상류층이다 라고 말해주는 언어. 기호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대신하거나 재현하는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제의 사물이 아니라 가상이며 허구다. 그런데 옷은 기호라고 했다. 그렇다면 값비싼 명품 옷을 입었건 값싼 시장 물건을 착용했건 우리 모두는 옷이라는 실제의 물건이 아니라 가상의 혹은 허구의 이미지를 하나씩 몸에 걸치고 다니는 셈이다. 명품 핸드백을 사는 여성은 가죽과 천으로 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귀족성이라는 허구의 또는 상상의 재화를 구매한 것이다. 휴대폰을 사는 젊은이들은 딱딱하게 손에 잡히는 장방형의 금속 물질을 구매한다. 그러나 그들이 구매하는 것은 실제의 물건이라기보다는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의 이미지와 그들의 역동성이다. 다시 말해 젊음과 아름다움이라는 기호와 표상을 구매하는 것이다. 소비는 언어 체계와 닮았다. 우리가 하는 말, 즉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 타인이 우리의 생각을 알게 되고 우리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듯이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타인들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알며 상호 간의 신분을 확인한다. 옷을 잘 차려입고 갔을 때와 허름하게 입고 갔을 때 우리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의류 매장 점원의 태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언어 체계가 하나하나의 기호들을 배열하고 그것을 전체 의미 속에 통합시키듯 소비 역시 하나하나의 기호들을 배열하고 통합해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것들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교환의 구조다. 소비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단어들이 언어 체계 안에 들어가 통합되듯이 개인의 소비 행위도 그 사회에 코드화된 교환의 체계 안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연루된 코드화된 가치들의 생산 및 교환의 체계 속에서 소비한다. 모든 재화는 기호의 모습을 띄었을 때만 진정한 재화가 된다. 현대 소비 행위는 기호의 소비면서 동시에 실제 물건의 소비다. 그러니까 소비 행위는 실제의 행동과 상상의 행위가 합쳐진 행위다. 상상의 소비와 실제 소비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두 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선이 없다. 굳이 말하자면 끊임없이 침범되는 유동적인 경계선이 있을 뿐이다. 루이비통 핸드백을 구입하면서 자신은 귀족성을 구입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가죽과 천으로 된 너무나 현실적인 실제 물건을 구입했을 뿐이다. 또는 반대로 값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 좋고 실용적이어서 그 제품을 산다고 믿지만 그녀가 산 것은 실제로는 귀족성이라는 허구의 또는 상상의 재화다. 그런데 상상의 부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제품은 명품 브랜드가 된다. 시장에서 싸구려 티셔츠를 살 때 우리는 아무런 기호도 소비하지 않는다.
그냥 필요해서 옷을 샀을 뿐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미지도, 기호도, 상상도 없다. 상류사회 혹은 셀럽의 상징이라는 기호가 없이 오로지 그 자체의 실용성만으로 존재하는 시장 물건 티셔츠는 결코 재화가 아니다. 그것은 일상용품일 뿐이다. 그러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명품은 그 물건 너머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감추고 있다. 상상의 세계라는 깊이가 감춰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명품이라 부르며 비싼 돈을 주고 산다. 이때 우리가 사는 것은 실제의 물질적 제품이 아니라 허구의 세계다. 실제의 물질성은 허구의 가치를 지시하는 기호일 뿐이다. 모든 재화는 기호의 모습을 띄었을 때만 진정한 재화가 된다. 위세 상품과 환상. 현대인들은 결코 사용 가치에 따라 사물을 소비하는 게 아니다. 모든 물건들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중 어떤 것들은 고급 신분이나 이데올로기적 무게를 부여받는다. 이것들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꿈과 환상의 신기루를 쌓는다. 별장은 단순히 집 한 채를 더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류층이라는 꿈과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다. 고급 의상과 요리도 마찬가지다. 글자 그대로 우리의 일상은 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누구도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환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환상의 양이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환자가 일정량의 약을 복용하듯 매일 일정량의 상상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상상은 계급 상승의 욕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별짓기의 욕망이기도 하다. 구별짓기란 무엇인가? 상류층은 중간 계층과 구별되기 위해 그리고 중간 계층은 하류층과 구별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한다. 소비는 개인이 타인과 구별되고 싶은 욕구의 표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구별짓기의 욕망, 즉 차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다. 이때 사물은 그 기능 때문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위세를 위해 소비된다. 위세 상품이라면 얼핏 보석이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손목시계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것만이 위세 상품은 아니다. 지극히 실용적으로 보이는 모든 상품이 실은 전혀 실용적이 아닌 위세 상품이다. 1970년에 출간한 소비의 사회에서 보드리아르는 별장과 자동차 그리고 세탁기를 위세 상품의 대표적 품목으로 들었다. 우리는 단순히 세탁을 하기 위해 세탁기를 사거나 또는 공간을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만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남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남들과 차별되는 고귀함의 표시다. 더 이상 법적인 계급 구분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남들과의 차이는 소비에서 이루어진다. 명품, 넓고 호화로운 집, 근교의 별장, 값비싼 승용차,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친지들과의 정기적인 식사 등은 돈 없는 계층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당연히 계층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기호가 그렇듯이 차이화의 기호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항상 상류 계급의 욕구에 한 걸음 늦게 쫓아가긴 하지만 중간 계급 및 하층 계급은 언제나 상류층의 소비 행태를 모방하기에 급급하다. 대중의 이런 모방 심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가품을 찾다 보니 계층 간의 차이는 희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상류층만 명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중간층 이하의 사람들까지도 명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명품은 더 이상 차이화의 기호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상류 계급의 차이 표시 기호였던 제품들은 일단 대중화되어 종전에 가졌던 차이 표시 기호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이 지점에서 상류 계급은 당연히 또 다른 차이 표시 기호를 생산해낸다. 의복에서의 스트리트 패션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의 과소 소비 같은 현상이 그것이다. 소비를 통한 세상 읽기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였습니다. 낭비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영웅이 되는 시대. 그리고 광고를 통해 소비가 곧 행복이라고 가르쳐주는 사회. 이미 모든 물건들은 실질적 필요를 넘어 위세 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SNS에 내가 소비한 것들을 너도 나도 경쟁하듯 올리는 모습들을 떠올리며 나는 정말 나의 욕구에 따라 소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 뒤에는 광고와 유행에 대한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